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기이한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과일을 구매한 고객이 불량품을 받게 됐습니다. 택배를 받은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자 판매자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객의 옆집 일가족이 전부 숨지게 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은 택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소련은 사과 홍보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원래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과 농사가 흉작이라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농부들을 돕자는 좋은 마음으로 사과 한 상자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문하고 얼마 안 돼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개봉하기도 전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과는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유통기한이 아주 길어 보름을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상한 사과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소련은 불쾌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 요청을 했는데요. 판매자는 귀찮아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신선식품인 관계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농부를 돕기 위해 사과를 구입한 행동이 위선이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판매자의 말에 더욱 화가 난 소련은 바로 받은 제품을 찍어 리뷰에 올리며 혹평을 달았습니다. 혹평을 받게 된 판매자는 그녀에게 연락하여 2,000원을 캐시백 해줄 테니 리뷰를 삭제하거나 좋게 새로 써줄 수 있는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녀에게 다시 제안했지만 소련은 더 단호하게 당신들이 썩은 사과를 보냈을 때 나랑 의논했냐고 하며 판매자를 차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채팅은 일반적인 클레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소련은 본인이 겪은 일을 남자친구 육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난 당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리뷰는 지우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사과 판매자가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소련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팔짝 뛰며 무슨 뜻인데?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소련에게 곧 찾아가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소련은 문자를 받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얽히기 싫어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련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후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찾았다. 너 버나세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 좀 이따 갈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소련은 문자를 보고 이제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진짜 판매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 날 해칠 생각인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소련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누군가가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서 집안의 모든 창문을 잠그고 과도를 들고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현관의 거울 앞으로 다가가게 됐는데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없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불안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천은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련은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전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을 들은 육천은 그냥 판매자가 협박하는 수단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항상 정확하여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다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련은 더욱 긴장하게 되어 바로 문 앞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체크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리고 나서야 그녀는 드디어 긴장이 풀리며 문을 열어 남자친구 육천의 품에 안겨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게 되자 그녀는 겨우 진정을 찾아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 소련은 사이렌 소리에 깨어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이 그녀의 집 문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바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됐는데요. 앞집 조모 씨의 집 입구에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 씨의 집안 바닥에는 몇 사람이 이상한 자세로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소련은 입을 막으며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경찰은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소려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보신 것처럼 어제 저녁 역대 식구 4명이 전부 숨지게 됐어요. 오늘 아침 우유 배달원이 문 밖으로 흘러나온 붉은 액체를 보고 신고한 건데 혹시 어제 저녁에 특별한 소리가 났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련은 긴장하며 어제 저녁 일찍 자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최근에 발생한 일을 경찰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고명이란 경찰은 협박 문자를 확인하고 그녀에게 그 사람이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있다고 한 문자를 받기 전에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련은 고민 끝에 머리를 저었습니다. 고명은 그녀에게 그러면 왜 어제 저녁에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무서웠다며 바로 신고했어야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그 당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리뷰 때문에 사람을 숨지게 할 순 없다고 그냥 판매자가 저를 겁먹게 하려고 그런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어제 저녁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어젯밤 그의 회사에 일이 있어 그는 쪽지를 남기고 새벽에 회사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정을 찾기 위해 일단 휴가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문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자 소련은 고명을 붙잡으며 만일을 위해 그의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고명은 번호를 남기고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의 세대주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소려에게 내막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소려가 잔뜩 겁먹은 채 있을 때 마침 육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려는 전화에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걱정이 된 육천은 휴가를 내고 집에서 여자친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다 고명경찰이 육천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소련은 혼자 집에 있는 게 두려워 남자친구와 같이 경찰서로 출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명경찰은 그에게 소려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육천 역시 단순 협박 문자라고만 생각했고 이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소려가 너무 무서워하여 그는 여자친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했으며 멜라토닌도 먹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소려가 사건 당일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한 명의 경찰이 흥분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고팀, 그 과일 판매자는 협박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알리바이도 완벽했어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고명경찰은 큰 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긴장한 소련은 그 판매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분명 그 사람 같은데요? 혹시 잘못 확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고명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안정시키고 집으로 가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소련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졌으며 눈만 감으면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소련은 메시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크크, 참으로 운이 좋구나. 이번에는 잘 피했네.
하지만 계속 운이 좋지는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자 내용에 놀라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곤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친구 육천을 깨워 고명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실은 아주 조용했어요. 그냥 전화 소리만 울렸죠. 고명경찰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련은 그에게 또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려와 육천에게 계속하여 상대방과 채팅하라고 하며 경찰의 기술부사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대화 중 소련은 그 사람이 본인의 행방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 끝에 그 사람은 마지막 문자를 보내며 날 찾으려고 하지 마. 물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고명 경찰은 전화번호가 현지에서 발급됐지만 가짜 신분으로 등록한 거라며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 다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소려와 육천은 고명경찰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기술 인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려의 지인이 한 짓이라며 둘의 대화 내용을 통해 범인이 조 씨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명경찰은 소려에게 혹시 본인 혹은 본인 가족이 누군가와 원한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금전적 문제 같은 거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고아여서 가족이 없으며 크리에이터 회사에 근무 중인데 불안은 전혀 없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녀는 원고 작성하는 것 외에 계속 집에 있었으며 지인이라고는 대학 친구 몇 명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육천도 몇 년 전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며 본인은 현재 한 인터넷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누군가와 원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육천은 아파트 입주민과 임대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항상 분쟁이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육천은 소려와 같이 계약금을 지불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였는데요. 그들이 계약할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줄 몰랐고 입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상가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철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가 입주 수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철문이 열려 있었는데 나중에 상가주택 입주자들의 요구로 철문을 잠궈 놨습니다. 대문이 잠긴 후 임대아파트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야 하여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대로 문은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번의 소동이 일어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까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려의 옆집 조 씨는 철문을 무조건 잠가야 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여러 번의 소동도 그가 조직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소려가 위층 방 씨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방 씨는 소려에게 조 씨 가족을 해친 범인을 찾았다며 바로 임대아파트 11동의 배달원 이양이라고 하며 그가 경비원 주 씨를 해치려고 했을 때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육천은 소려에게 범인이 잡혔으니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소려를 위해 욕조에 물을 받아주고 또 따뜻한 우유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소려는 샤워를 한 후 우유를 마시고 침실에 들어가 곤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침대가 아니라 의자에 묶인 채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칠수록 밧줄은 점점 더 쪼였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육천을 보게 됐는데 그는 사악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려는 눈물을 흘리며 육천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육천은 6년 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6년 전 조씨 부부가 산책 중 뺑소니 차량에게 당한 걸 육천의 아버지가 발견하곤
그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육천의 아버지는 위독한 조씨 부부를 위해 신호까지 어겨가며 가장 빠른 속도로 병원으로 데려가 조씨 부부가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부에게서 돌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닌 거짓과 모함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부부는 육천의 아버지가 그들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네티즌이 부부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네티즌은 육천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법을 여러 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약품도 했다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경찰이 직접 헛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문장은 널리 퍼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육천의 아버지는 인터넷 불링으로 힘들어하며 정신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습니다. 육천의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려 얼마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육천의 할머니도 정신적 충격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만 조회수를 기록한 문장이 바로 소려가 지은 것이었어요. 육천은 그녀를 많이 원망하게 되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씨 옆집을 구매한 것도 전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배달원이 범행을 실행했을까요? 배달원 이양은 항상 집 근처에 있는 주문만 받아왔습니다. 특히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경비원 주씨가 당직할 때 항상 이양을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양은 본인이 분명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주 배달 시간을 초과하여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클레임을 건 사람이 바로 조씨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양은 조씨 가족과 조씨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육천은 이양과 조씨가 말다툼을 할 때 그를 알게 된 겁니다. 둘 모두 조씨 가족에게 불만을 품어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이양은 육천의 지시로 사건 당일 음식 배달하는 틈을 타 조씨 일가족을 숨지게 했습니다. 소려가 받은 협박 문자도 육천이 이양을 시켜 보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육천은 원래 소려를 조금 더 괴롭히려고 했지만 예상외로 이양이 너무 빨리 체포되어 경찰이 곧 찾아올 것 같아 계획을 앞당겨 소려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천이 소려와 같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경찰이 그를 포위하였습니다. 경찰은 육천에게 인지를 놓고 자수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하며 소려와 같이 옥상을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격 도구에 맞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소려는 놀라 기절했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양은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았고 육천은 체포되기 전에 숨지게 됐습니다.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 육천의 가족은 소려가 재미삼아 쓴 게시글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비난과 욕설을 받게 되었고 결국 행복했던 일가족 중 육천만 남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지만 그렇다고 거짓과 타인을 상처 주는 글을 써서도 안 됩니다. 허위 정보는 더욱이 보도돼서는 안 됩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소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